한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에 걸쳐온 세상을 여행하며 고대의 영적 비밀을 탐구하고 인간 영혼의 깊은 미스터리를 파헤친 한 남자를 말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지성들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여전히 수수께끼 속에 가려져 있는 인물. 그의 이름은 조지 이바노비치 구르지예프입니다. 그는 단순한 철학자도 신비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그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한 영적인 안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왜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호기심과 함께 혼란을 안겨주는 것일까요?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한 남자의 인생 여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미지의 인물, 조지 구르지예프의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조지 이바노비치 구르지예프는 19세기 후반, 변화와 갈등, 그리고 수많은 문화가 뒤섞이던 시대의 코카서스 산맥의 작은 마을 알렉산드로폴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문명의 교차로였던 이 지역은 아르메니아인, 그리스인, 러시아인, 페르시아인 등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상인과 신비주의자, 전사와 사제들이 공존하며 고대의 전통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곳, 과거의 비밀스러운 속삭임이 공기 중에 떠도는 곳이었습니다. 구르지예프의 아버지 이아니스 게오르기아데스는 평범한 목수였지만 동시에 고대 아르메니아와 그리스의 서사시를 보존하고 노래하는 음유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어린 아들에게 영웅과 신들, 그리고 세상에 감춰진 지혜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신비와 상징으로 가득 찬 이 이야기들은 어린 구르지예프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훗날 그의 평생을 따라다닐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자라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 너머에 더 깊은 진실이 존재하지는 않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그는 세상의 평범한 설명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신비로운 세계에 본능적으로 이끌렸습니다. 그의 정신은 결코 쉬지 않았고 세상 모든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언어, 수학, 종교 경전 등을 공부했지만 책 속에 담긴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진리였습니다. 그가 보기에 세상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숨겨진 의미들로 가득 차 있는 듯했습니다. 코카서스의 고대 수도원들은 그의 첫 번째 교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수도사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의식을 연구하며 상징, 성가, 그리고 신성한 기하학이 어떻게 물질 세계를 넘어선 무언가와 연결되는 통로로 사용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가르침만으로는 그의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더 위대한 무언가의 편린들이 보였습니다. 이슬람의 수피 신비주의자들은 신성한 하빌에 대해 이야기했고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은 성스러운 텍스트 속에 숨겨진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도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을 숭배했습니다. 각각의 전통은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무렵 구르지예프는 진정한 지혜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거나 어쩌면 거의 잊혔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곳에 머물러서는 결코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직접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이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 탐험가들, 학자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훗날 구르지예프가
진리의 탐구자들이라 부르게 될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단 하나, 인류의 잊힌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장 먼 곳까지 여행하며 고대의 가르침, 숨겨진 수도원, 그리고 비밀스러운 지식의 학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여정은 티베트, 인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그 너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발견과 고난, 그리고 궁극적인 자기 변형의 위대한 여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린 구르지에프가 찾던 해답은 그의 고향 알렉산드로폴의 익숙한 거리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향 땅의 여러 전통 속에서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발견했지만 고대에 숨겨진 지혜, 즉 진정한 암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인간 존재에 대한 그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꿀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전설 속에는 티베트의 신성한 수도원, 중동의 지하 도서관, 그리고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을 보존하는 비밀 결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속삭임들은 구르지에프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단지 이 전통들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원과 본질,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핵심을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여행자, 상인, 그리고 방랑하는 숲이 탁발승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무언가로 향하는 지도였습니다. 그리하여 채워지지 않는 호기심과 강철 같은 의지만을 가지고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수년 동안 구르지에프는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아시아의 심장부 깊숙한 곳으로 중동을 가로질러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잊힌 구석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학자로, 노동자로, 때로는 치유사로 살아가며 인간의식의 비밀을 지키는 이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녔습니다. 티베트의 숨겨진 사원에서는 수세기 동안 변치 않고 이어져온 신성한 의식을 목격했습니다. 숲이들 사이에서는 우주의 리듬을 그대로 본뜬 성스러운 춤을 배웠습니다. 인도에서는 현실을 단지 환상으로 보는 현자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가르침은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단지 물리적인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구르지에프는 굶주림, 탈진,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스스로를 시험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알미란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과 희생, 그리고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선조들이 혹독한 시련을 통해 삶의 지혜를 체득했듯이 말입니다. 수년간의 여행을 통해 그의 내면에서 하나의 깨달음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구르지에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꿈속을 헤매듯 자신의 기계적인 본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그는 똑같은 패턴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도 모른 채 태어나고, 살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탐구는 외부의 지식을 모으는 것에서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더 깊은 내면의 힘을 밝혀내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는 동양의 가르침에서부터 서양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린 지혜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완전히 새로운 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사원이나 수도원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한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변형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화는 전례 없는 속도로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고 과학과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계적인 일상에 갇혀버렸습니다.
구르지예프는 이 현실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인류가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삶을 걸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깨어있는 잠의 상태로 존재하며 정해진 패턴에 따라 행동하고 외부 자극에 기계적으로 반응할 뿐 그 배후에 있는 더 깊은 힘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습관, 감정, 그리고 무의식적인 생각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기계에 비유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이들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이라 표현하는 바로 그 상태를 그는 꿰뚫어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그 기계적인 상태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연구했고 그들이 내면적으로 분열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성에 의해 지배되어 삶을 분석하기만 할 뿐 진정으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감정에 지배되어 자신의 반응에 이리저리 휩쓸렸고 많은 이들은 그저 육체적 본능에만 의지하며 자동 조종 장치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구도자들은 세 가지 전통적인 영적 길을 추구해왔습니다. 극단적인 인내를 통해 육체를 단련하는 고행자의 길, 헌신과 신앙을 통해 마음을 닦는 수도승의 길, 그리고 지성과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요가의 길이 그것입니다. 각각의 길은 자아의 한 측면을 발전시켰지만 다른 측면들은 무시했습니다. 그 어느 길도 온전한 인간 존재 전체를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구르지예프는 혁명적인 무언가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제4의 길입니다. 이 길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따를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수도원이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삶이 던져주는 모든 도전 한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구르지예프의 대답은 자기기억이었습니다. 이는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수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에 동화되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구르지예프는 종종 내면 작업을 연금술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불이 금속을 변형시키듯 내면의 투쟁과 의식적인 노력이 우리 자신을 변형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이론으로만 배우지 않고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 실천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을 자극하며 그들 스스로 자신의 자동적인 행동 패턴을 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투쟁을 기꺼이 견뎌낸 이들에게 그 보상은 심오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높은 존재 상태를 잠시나마 엿보는 경험이었습니다. 1922년 조지 구르지예프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장소를 설립했습니다. 그것은 학문이 아닌 인간 변형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프랑스 퐁텐블로의 조용한 시골 지역에 그는 인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이론이 아닌 생생한 경험을 통해 시험받고 부서지고 그리고 새롭게 재건되는 장소였습니다. 이 연구소는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단련하는 용광로였습니다. 예술가, 작가, 지식인 등 각계각층의 학생들이 지혜를 찾아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고된 육체노동, 예측 불가능한 도전, 그리고 매 순간 그들을 시험하는 스승이었습니다. 구르지예프는 인간의 변화가 마찰, 즉 내면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기계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락한 지대를 넘어서도록 스스로를 밀어붙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학생들은 고되게 일했습니다. 그들의 과제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책상에만 앉아있던 학자에게는 흙을 파는 일이 주어졌고 힘센 노동자에게는 섬세한 자수 작업이 맡겨졌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자신의 약점과 마주하고 스스로가 가진 자기 이미지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노동은 훈련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구르지예프 방식의 핵심에는 무브먼트라 불리는 신성한 춤이 있었습니다. 이 춤은 마음과 몸, 그리고 감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이 연속 동작들은 학생들이 온전히 현재에 머물도록 강요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인식을 놓치면 전체 패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무브먼트를 통해 구르지예프는 한 가지 본질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 오직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기계적인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의 진정한 작업은 내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르지예프의 가르침은 결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모순, 두려움, 그리고 숨겨진 약점들을 가차없이 폭로했습니다. 때때로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어 격렬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들은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가? 압박감 속에서도 깨어있을 수 있는가? 심지어 자신의 기계적인 반응을 알아차릴 수조차 있는가? 연구소에서의 모든 순간은 하나의 수업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웃음을 통해, 그리고 좌절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패턴과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의 지성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해답을 찾아왔고 다른 이들은 치유를 위해 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작가 캐서린 맨스필드도 있었습니다. 결핵으로 고통받던 그녀는 구르지예프의 비전에 이끌려 이곳에서 생애 마지막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이 작업을 받아들였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연구소는 계시의 장소였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감당하기 너무 힘든 곳이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 연구소는 서서히 문을 닫기 시작했지만 그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을 통과했던 사람들은 그곳의 교훈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충격에 휩싸였고 어떤 이는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영원히 지속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어남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 하나의 위대한 실험이었습니다. 파리와 퐁텐블로 사이의 한적한 도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는 조지 구르지예프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처럼 자신의 사명 다음 단계를 계획하며 수많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찰나의 순간 운명이 개입했습니다. 그 교통사고는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뻔했습니다. 그의 부상은 심각했습니다. 내부 장기 손상, 머리 외상,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부서진 몸. 하지만 모든 예상을 뒤엎고 구르지예프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통의 가장 깊은 심연에 누워있을 때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구르지예프는 다른 이들을 변형의 길로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운명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 순간마저도 이전의 모든 순간들처럼 깨어남의 기회로 사용할 것인가. 사고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몸이 쇠약해져 예전처럼 가르칠 수 없게 된 구르지예프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연구소를 해체하고 많은 제자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변형이었습니다. 육체가 그를 따르지 않자 그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를 온전히 사로잡을 새로운 과업에 몰두했습니다. 만약 그가 더 이상 말과 움직임을 통해 가르칠 수 없다면 그를 통해 가르치리라. 구르지에프의 새로운 사명은 그가 배운 모든 것, 지식의 모든 파편을 문자의 형태로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병상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시끄러운 카페에서 그의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이 될 벨제붑의 손자 이야기를 구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평범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매우 심오하고 다층적이었으며 의도적으로 읽기 어렵게 쓰여졌습니다. 구르지에프는 쉬운 답을 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가 그랬던 것처럼 독자 스스로가 분투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 책이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고 질문하고 마침내 깨어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교통사고는 그의 사명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방향을 재설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육체적 투쟁을 통해 학생들을 빚어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생각과 단어와 그리고 그 자신을 넘어 영원히 살아남을 하나의 위대한 아이디어의 힘을 통해 세상을 가르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질문의 불씨를 남겼다면, 그리고 잠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깨울 더 많은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의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지혜의 빛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늘 평안과 깨어있음이 함께